자, 들레즈 다섯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안투베디푸스 하고 있는데 안투베디푸스의 첩도사 유물론적 정신의학 그 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저기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보면 51쪽에 보면 결여는 사회적 생산 속에서 조종되고 조직된다. 이거 약간 낙강에 대한 비판이죠. 결여라는 게 그 무슨 그런 환상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같은 그 문단 맨 밑에 욕망의 생산은 환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긴다. 그러니까 이 무슨 저기 상징적 질서니 그런 언어적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는 여전히 스피노자가 제기할 줄 알았던 그리고 라이가 재발견한 문제이다. 왜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구원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처럼 그들의 예속을 위하여 싸우는가? 어떻게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더 적은 빵을 이라고 외치게 되는가? 라이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도둑질한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여러 세기 동안 착취, 모욕, 노예 상태를 견디며 남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일들은 발언한 데까지 이르는가?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라이히의 파시즘의 심리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원천이 스피노자로부터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정신분석이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 옆에 53페이지에 보면 라이는 충분한 답을 주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적 생산의 과정 속에 있는 혹은 있어야만 하는 합리성과 욕망 속에 있는 비합리적인 것을 구별하고 오직 후자만을 정신분석의 정당한 주제로 봄으로써 그가 무너뜨리고 있던 것을 도리어 다시 채워놨다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 이런 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들레즈나 가타레가 보기엔 다 욕망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비합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라이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 계속 읽으면 뭐 정말 이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서 난 또 이렇게 어려운 책, 이렇게 또 귀신 신학 가는 책 처음 봤는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책들은 문제의식으로 봐야지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말을 읽게 되면 더 정신없습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이 들레즈는 저도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오래 그 읽고 싶지 않아요. 이건 문제의식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 이 책의 3장 보면 무슨 이 원시 토지기계, 그 다음에 무슨 전제, 여기 원시 토지기 222페이지가 원시 토지기계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뭐, 저기, 절대 군주기계,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렇게 뭘 나눠요. 그러니까 그 기계라는 게 그렇게 나눠진다는 게 뭐예요? 기계라는 게 인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시 토지기계나 무슨 절대 군주기계나 아니면 무슨 자본주의를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그 차원으로, 그런 차원으로 어떤 인간의 삶의 패턴이 혹은 욕망이 구조화되고 코드화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사니까 8장이 문명자본주의 8챕터죠. 8챕터. 문명자본주의 기계라고 하는 데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어떻게 자본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그 코드화하느냐 이런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 부분이 이 3장 8절 문명 자본주의 기계가 사실은 GJ이 썼던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의 책에서 막스와 프로이드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에 앞선 책이죠. 이게 1976년인가 나온 책이니까 지적보다 훨씬 앞선 책이죠.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돼요. 뭐 지적도 뭐 그 너무 글이 난섭해서 저는 별로 뭐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본주의 표성이라는 챕터 9챕터에 보면 국가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373쪽에 보면 기술기계들의 작동에는 환원되지 않는 테크노크라시와 관료자를 전제한다. 요컨대 탈규준화한 흐름들의 연접, 이 흐름들의 미분의 비 및 이 흐름들의 분열들 혹은 틈바구니들은 하나의 전면적인 조정을 요구하는데 이 조정은 주요 기관은 국가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탈규준화한 흐름들이 이 자본의 공리계 속에 붙들어 매지는 한에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조종자이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그
나중에 천계공원에서 하는 것처럼 탈규준화라는 게 뭐야? 내가 뭔가 코드화되어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거죠. 그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궁극적인 마지막 방어 기제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뭐 요거는 자본론에서 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의 논리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도록 자본이 잉여 가치를 착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마지막 보류가 뭐예요? 그게 국가라고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맥락이죠. 뭐 그런 논리들 사실은 요 3장의 8장 자본주의의 표상 요 정도는 꼼꼼히 읽으면 여기도 무슨 말인지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계급 의식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뭐 여기 378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계 체제와 욕망하는 기계들의 체제 사이에 사회적 기계 체제라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길들여져 있는 일정한 정도의 패턴이죠. 근데 욕망하는 기계라는 건 뭐예요? 뭔가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것의 어떤 대립, 이게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탈주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탈주라는 말은 주로 천계공원에서 나오지만 계급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스를 비판하는 거지. 계급의식이 아니고 그런 욕망의 어떤 탈주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자본주의를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안티오이디푸스를 읽고 나서 우리가 그 들레즈 철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위 스피노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들, 이게 탈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 거는 그 천계공원에서 등장하지만 이 소위 영토와 탈영토와 탈규준화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욕망이라는 문제를 그 스피노자에서 가져온 거예요. 스피노자에서 들레즈가 가져온 겁니다. 이 스피노자의 책에 보면 그 어디입니까? 그 2장인가 어디 2부 17절인가 보면 어딘가 보면 그 인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2부 17장 스피노자의 이 에티카의 2부 17절 정의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인간의 신체가 어떤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면 인간의 정신은 신체가 그 외부 물체의 존재 또는 현존을 배제하는 변형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될 때까지는 그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혹은 자기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서 고찰할 것이다. 이것도 말이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뒷부분이 중요해요. 신체가 외부의 물질, 따라서 정신은 신체가 외부 물체의 존재 또는 현존을 배제하는 변형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될 때까지는 외부의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또는 현재적인 것으로 고찰할 것이다. 요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욕망이 변형체라고 하죠. 변형 능력, 바꾸어지는 능력,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부의 9장인가요? 3부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있죠. 3부에 어디입니까? 9장인가에 보면 인간의 감정, 이게 어디냐면 3부 정리 11의 그 증명 부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세 가지 감정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본적인 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스피노자에서 보면 그 세 가지 감정이 뭐냐면 기쁨, 슬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들레즈가 스피노자를 통해서 가져온 욕망 개념, 그게 이제 안티오이디푸스에서도 기본이 돼 있고 천계공원에서 기본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이드나 락강처럼 어떤 억압된 게 아니고 기쁨 아니면 슬픔에서 나오는 감정의 변화들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감정, 뭔가 사람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기분 좋게 하고 이런 감정들은 기쁨으로부터 오는 욕망이고, 뭔가 이렇게 좌절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 부정적인 감정 아니에요. 그건 슬픔으로부터 유래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2부 17절이나 이 3부 11절의 정리에서 이 욕망의 논리를 보면 결국은 그 들레즈가 스피노자로부터 가져오고 싶었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신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의식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나의 신체 능력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발전되면 그건 능동적 감정이고 능동적 욕망이고, 그게 나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나의 어떤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수동적 감정이에요. 수동적 욕망이고.
그래서 이 삶을 기쁘게 하게 만드는 방식, 삶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여기 국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44페이지 이 스피노자의 철학이라는 이건 이 들레즈가 스피노자에 쓴 일종의 해설서인데 44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정한 정치체는 시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희망이나 심지어는 재산의 안전보다는 보상에 대한 희망이 뭐예요? 이거 존 로크 얘기하는 거고 재산의 안전 이것도 존 로크를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자유에 대한 사랑을 제안한다. 스피노자는 슬픈 정념이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게 하고 나의 생명을 안전시켜주는 그런 어떤 사회계약,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 시민사회나 국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들레즈는 스피노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기쁨을 넘치게 하는 인간,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5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리학은, 이게 스피노자의 윤리학, 에티카는 예를 들면 인간과 동물의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서 오로지 변형 능력만을 고려하는 행동학이다. 그러니까 변형 능력이 뭐예요? 내가 어떤 슬픔적인 감정, 슬픔적인 욕망에서 기쁨으로의 어떤 감정,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죠. 모랄리티는 뭐예요? 칸트적인 의미죠. 법을 지키고 정언명법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건데, 왜 에티카라고 스피노자가 책 이름을 줬느냐? 적어도 들레즈의 눈에 보기에는 나의 욕망이 기쁨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양식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동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것인 게 아니고 신체와 신체의 만남.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46페이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윤리학이 제기하는 3중의 실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에티카 윤리학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즐거운 정념의 극한에 도달해서 그로부터 자유롭고 능동적인 감정으로 이행할 것인가. 이거죠, 이거. 능동적인 감정들을 가능하게 하는 적합한 관념들을 형성하는 데까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자기 자신, 신, 그리고 사물들을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따라 의식할 것인가. 이게 에티카의, 스피노자 에티카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안티오디푸스에서 나오는 들레즈의 발상이라는 게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끊고 가.